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국어영역 해설 3부 시작을 했습니다. 3부, 그 다음에 4부에서는요 독서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요 지금 아까 2부 시작할 때도 여러분한테 좀 얘기를 했는데 좀 피곤해요. 오늘 여느 때보다도 더 뭐라 그럴까요? 좀 진이 빠졌다라고나 할까? 좀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지금 EBS의 해설 강의는요, 여러분이 시험 보는 그날, 여러분처럼 똑같이 이제 선생님이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시험 보는 그 시간, 그 오후에 와서 이제 녹화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선생님한테도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처럼 이제 한번 풀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여러분이 그날 시험을 보면서 어떤 느낄 수 있는 것, 그걸 이제 선생님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지요. 네. 선생님이요 1교시 때 국어 풀고 좀 힘들었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은 더 힘들었을 겁니다. 특히 이 독서 세계가 여러분을 매우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죠? 자, 중요한 건 그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서 내가 너무 많이 틀려서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안 좋다, 슬프다, 네, 그런 감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시험을 통해서 이제 내가 메꿔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메꾸기 위한 노력을 수능 때까지 끝까지 제대로 하고 가느냐입니다. 그런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는 수능 때 굉장히 결과적으로 커요.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시험 볼 때도요, 그 학교 시험 직전에 쉬는 시간에 뭔가를 탁 봤는데 그게 시험에 탁 나오면요, 그 희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능 국어도요 분명히 그와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능을 앞두고 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내가 노력했던 내가 익힌 사고 방법, 그것이 수능 때 여러분이 의식을 하든 못하든 바로 쓰일 거예요. 그럼으로써 수능 시험을 잘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힘내서 마무리 공부 잘 해봅시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6번에서 21번 주제 통합 세트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주제 통합 세트는 지난 6월 모의평가부터 새롭게 출제되기 시작한 형식입니다. 가, 나 이렇게 두 개의 글로 묶여 있지요. 그 전에는 융합 세트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주제 통합적 읽기를 구현한 그런 세트가 이제 출제가 됐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아예 가, 나로 나뉘어서 글이 제시가 되고 문제가 또 그에 맞게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트 수능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당연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그 다음에 여기 10월 이 학력평가, 이 세 개의 세트를 통해서요, 주제통합 세트를 내가 좀 더 잘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읽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익혀야 돼요. 그리고 그 익힌 방법대로 또 실전처럼 다른 모의고사, EBS 모의고사 많습니다. 그런 모의고사 문제도 풀어보고 그런 연습을 통해서 실력을 길러서 수능시험장에 가면 반드시 수능시험은 더 잘 볼 것입니다. 알겠죠? 우리 꼭 그 점 명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번에서 21번 세트 함께 이제 공부를 하는데, 먼저 예측하기라는 걸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예측하기라는 건 출제 요소를 미리 파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문제 선택지, 자 발문이랑 선택지 훑어보는 겁니다. 스캔하는 건데요. 쌤이랑 같이 이제 독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알 거예요. 16번을 해보면 가는 나와 달리 나는 거와 달리, 자 앞부분만 훑어내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와 나 모두, 가와 나 모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은 문두 설명인데 전개 방식과 관련이 있을 텐데, 글을 전개하는 그런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차이점 또는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차이점 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인데,
전개 방식이라는 말을 아예 안 쓰고 이렇게 전개 방식이라는 말을 가리고 설명이라고 하면 내용적인 측면이 좀 더 이제 강한 경우에 그래요. 전개하는 방식보다는. 그래서 일단 글의 핵심 내용, 글 전체를 포괄하는 핵심 내용을 일단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하면서 혹시 이제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있으면 주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번을 보면 하트와 라지의 입장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트와 라지의 입장, 그들의 견해 주장, 그 입장을 파악하는 게 당연히 기본이 되겠고요. 그들의 입장에서 기억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8번 가의 자유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권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19번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나를 읽으면서 나의 1문단 읽고 1문단과 관련인 선택지 판단하고 2문단 읽고 2문단과 관련인 선택지를 판단하면 되는데요. 의외로 19번을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런 세부 정보 이해하는 문제와 달리 요거 약간 추론을 좀 해야 되겠거든요. 지문에 있는 정보랑 그 다음에 선택지에 제시된 말이랑 대응시켜서 이 선택지에 제시되어 있는 말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를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이따 설명을 할 건데 그 함정에 빠진 사람들 꽤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 꼭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잘 익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에 볼 때는 19번 같은 거는 읽으면서 풀 수 있지만 지금 해설 강의니까 그냥 순서대로 설명을 할게요. 20번 가와나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가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거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만 딱 보기만 확인하면 돼요. 가를 다 보기를 자세히 읽는 게 아니라 보기 앞부분에 뭐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언론 출판에서입니다. 그러면서 1, 2, 3, 4, 5 선택지 앞부분만 쭈르륵 훑어내렸더니 호펠드라는 이름이 또 보여요. 그러면 이 글 읽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트, 라즈, 호펠드 이 사람들의 견해주장을 잘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21번 A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 자, 어휘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지문 보겠습니다. 출제 요소가 뭔지 대략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와 있죠. 네, 호펠드의 견해주장, 그 다음에 라즈, 하트의 견해주장, 자유권의 개념 이런 것들 잘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가의 1문단부터 이제 보면요. 호펠드라는 이름이 바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호펠드의 견해장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될 텐데 호펠드는요. 권리 개념이 생각보다 복잡하다. 그래서 이제 이 권리 개념에 대해서 이 호펠드가 설명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호펠드가 왜 그런 설명했냐면 잘못된 추론이나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는 X가 상대방 Y에 대하여 무언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즉 X가 Y에 대하여 이런 권리를 갖는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몇 가지 기본 범주들로 살폈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 범주들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이 기본 범주들의 측면에서 권리 개념을 이해해야 권리자 X와 그 상대방 Y의 지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서 X와 Y의 이제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이 범주들로 살필 겁니다. 권리의 기본 범주는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문단 첫째 청구권부터 이제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청구권과 관련하여 여기 이 권리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할 텐데요. 이는 Y가 X에게 A라는 행위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면 X는 상대방 Y에 대하여 A라는 행위를 할 것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자, 읽었을 때 이런 거 잘 안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탁탁 이해가 안 되는 거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선생님도요 이런 걸 봤을 때 처음부터 이런 글이 잘 이해가 됐을까요? 아니죠. 선생님이 이 법 관련 지문을 처음 접한 건 이제 예전에 이제 교과서 집필을 할 때 교과서에 이 법 판결문에 대한 내용을 수록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원고 집필하느냐고 법조문을 엄청 많이 봤는데 처음에 엄청 안 읽혔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좀 자주 보다 보니까 그게 내용들이 이제 눈에 들어온 건데요. 자, 중요한 건요. 지금 이제 우리 함께 이 내용을 이해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는 연습을 하는 건요. 선생님이 예전에 그 글들을 많이 접하면서 이해하는 훈련을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렇게 훈련을 했으면 당연히 나중에는 즉 수능 때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질문이 나왔을 때 훨씬 이 글의 내용이 잘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쌓는 데 있어서 이번 시간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중요하다.
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런 내용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냐면 법에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소별로 따지면 좋아요. 즉 요소별로 따지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x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첫째니까 첫째 기호를 쓰고요. 자,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y가 있어요. y가 x에게 a라는 행위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y가 x에게 법적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법적 의무가 있다. x는 상대방 y에 대하여 a라는 행위를 할 것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면 이 x가 y에게 자, 이 의무를 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청구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내용이잖아요. 자, 이렇게 요소별로 따지면서 봤더니 이 문장의 내용이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해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호펠드는 청구가 논리적으로 언제나 의무와 대응관계를 이룬다고 보았다. 네, 청구랑 의무랑 대응관계래요. 네, 청구권이 이렇게 청구권이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의무가 있다랑 대응하는 관계라는 얘기죠. 어려운 거 아니죠? 네. X는 폭행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졌는데 Y에게 X를 폭행하지 않을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권리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Y에게 X를 폭행하지 않을 의무가 있어야 이 X에게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의무가 있어야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청구로서의 권리는 단순히 무언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 이행 혹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네, 이 청구로서의 권리, 청구권 이거는 의무 이행 혹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일련의 법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네, 의무가 있으니까 의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네. 또한 의무의 내용이 달라지면 당연히 청구하는 이 권리 요거의 내용도 달라지겠죠. 왜냐? 둘은 뭐 하니까? 서로 대응하니까. 그렇죠? 두 개 서로 대응하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 달라진다까지 이해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우리 청구권에 대한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자유권에 대한 이해를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이 자유권은 또 출제 요소예요. 그러니까 더 잘 이해를 해야 될 텐데요. 이는 X가 상대방 Y에 대하여 A라는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자, 여기 X 법적 의무가 없다. 지금 앞에 청구권 관련해서는 Y에게 법적 의무가 있다 했죠. 여기에서는 이 X가 이 Y에 대하여 X가 법적 의무가 없다예요. Y에 대하여. X는 Y에 대하여 A를 행하지 않거나 행할 법적 자유가 있다는 의무이다 라는 것인데 네, 이렇게 법적 의무가 없다라는 것은 뭐가 있다라는 것이냐면 이거랑 이제 같은 말이 뭐냐면 X가 법적 자유가 있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법적 자유가 있다. 이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A와 관련하여 A라는 행위와 관련하여 뭐 행하지 않거나 행할 그런 법적 자유가 있다. 어쨌든 뭘 하든 간에 그거는 결국 법적 의무가 없다라는 것과 이제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라는 것과. 자, 이거 두 개 대응시켜서 이제 이해를 했죠. 이 권리의 특징은 의무의 이제 부정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법적 의무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령 A를 행할 자유가 있다는 것은 A를 하지 않아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의무가 없다는 말이구나. 이때 Y는 X가 A를 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X가 A를 행하고자 할 때 Y에게
그 행하고자 하는 것을 막아야만 하는 의무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막아야만 하는 의무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무엇은 할 수 있느냐? 방해할 권리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권리자의 상대방은, 즉 Y는, 자 가령 Y는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즉 방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방해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 방해를 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것과 관련하여 그 A를 한다, 하지 않는다, 그에 대해서 이제 Y가 X가 A를 행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방해야만, 막아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방해를 해야 하는 권리만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례와 관련하여 이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주목해서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건데요. 사례가 있잖아요. 이 사례는요, 지금 이 자유권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렇다면 일종의 개념 더하기 사례 패턴입니다. 개념과 사례가 하는 정보가 같이 제시되는 거죠. 이렇게 개념 더하기 사례 패턴으로 정보가 제시되어 있으면 그건 반드시 문제의 출제 요소가 됩니다. 더군다나 어떤 문제에도 출제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냐면 여기에 18번 문제처럼 또 다른 사례를 주고요. 그 사례와 대응시키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요건 이제 좀 요 뒤에다 적으면 지문에 개념 더하기 사례 패턴이에요. 그러면 이와 관련하여 문제에서요 또 다른 사례를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례로 적절한 건 뭘까요? 이 사례로 적절한 것은 당연히 여기에 이 개념의 핵심 내용과 대응하는 것이겠는데 이 사례와도 대응하는 것입니다. 대응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문제가 출제를 해요. 이 대응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문제 선택지를 만들면 그건 정답이 서지를 못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풀 때는 대응시키기를 하면 돼요. 그렇다면 독해할 때 이 사례 개념 못지않게 당연히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방해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이제 주목을 한 거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처럼 자유로서의 권리는 상대방의 청구권 없음과 이제 대응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X가 법적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법적 자유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 Y가 X에게 청구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청구를 못하죠? 의무가 있어야 청구를 하지. 너 그 의무를 수행해 라고 청구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앞에서 이거 청구와 관련해서 의무가 있을 때 청구한다는 거 이해했잖아요. Y에게 의무가 있으면 X는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X에게 의무가 없으니까 당연히 Y는 청구하지 못하죠. 이렇게 청구권 없음과 대응한다 라는 것까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해하는 그런 독해를 하는 기술과 관련해서 우리가 익혀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첫 번째 청구권에 관한 내용과 두 번째 자유권에 관한 내용이 서로 대비되는 요소가 있죠. 대비되는 요소가. X와 Y와 관련해서 뭔가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사한 내용이 있지만 서로 달라요. 그쵸? 이렇게 다른 내용들을 주목해서 읽는 능력을 여러분이 갖춰야 돼요. 이 세트로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능 때 훨씬 잘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셋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셋째를 보면 권능으로서의 권리, 이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X가 상대방 Y에게 법적 효과 C를 야기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X가 Y에게 법적 효과 C를 야기한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옆에다 쓰면, 자, 세 번째, X가 Y에게 이런 법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 자, 뒤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까지 마저 정리를 하고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x는요. 상대방 자 y에게 요 법적 효과, 요 c를 초래할 수 있는 법적 권능을 가진다. 이겁니다. x가 법적 권능 가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요소별로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요소별로. 그래서 여기 다시 지문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게 인정되면 x는 y에게 효과 c를 초래할 수 있는 법적 권능을 가진다. 여기 주목해야 할 말이 되는 겁니다. 권능은 뭐냐? 개념입니다. 법 관련 지문 읽을 때 이런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건 꼭 여러분이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법률 행위를 통해서 자신 또는 타인의 법률 관계를 창출. 네. 소송을 걸었다? 그러면 그 소송을 걸었다와 관련하여 나와 그다음에 다른 사람, 그쵸? 서로 이제 소송 당사자로서의 어떤 그런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법률 관계를 맺게 됩니다. 창출하게 됩니다.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있는 힘을 가리키는 게 이제 바로 권능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권능의 개념 또 기본적으로 주목을 해주고요. 가령 소송할 권리 등이 이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권능을 행사하는 자의 상대방은 권능을 가진 자의 처분 아래 놓인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권능을 행사하는 자의 상대방, 그럼 이제 이 권능에 따라 이 권능을 가진 자의 처분 아래 이제 놓인 상태에 있는 거죠. 소송을 걸었다. 그러면 이제 소송을 당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 권능을 가진 자의 일단 처분 아래 놓인 상태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에 이제 또 역시 개념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어서 이제 이해를 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제권을 봅시다. 면제권의 개념을 또 이해를 해보면 여기는 x에게 c라는 효과를 야기할 법적 권능이 상대방 y에게 없다면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y에게 법적 권능이 없다면이 중요한 말이 되죠. 지금 여기 보세요. x가 y에 대해서 x는 법적 권능을 가진다. 그 다음에 여기 면제권과 관련해서는요. 요 y에게 법적 권능이 없다면이에요. 이 역시 서로 대비되는 면이 있는 거예요. 없다, 있다. 이렇게 대비되는 요소들을 특별히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계속해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 넷째도 정리를 해볼게요. 넷째도 정리를 해보면 x가 있고 y가 있는데, 자, 이 y가 x에게 법적 효과를 야기할 수 없어요. 이 법적 효과를 야기할 수 없다는 것은 이 y에게 법적 권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법적 권능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y에게 이렇게 법적 권능이 없을 때, 자, 이어지는 것도 여기 마저 정리를 하고 갑시다. 그러면 이 x 같은 경우에는 요 법적 효과, 요게 이제 c라고 했을 때, 요 c라는 이 법적 효과에 대해서 이 x는 법적 면제를 갖는다. 면제권. 면제를 갖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거 볼게요. 이어지는 걸 보면 x는 y에 대하여 c라는 법적 효과에 대한 법적 면제를 가진다. 그래서 x가 법적 면제를 가진다. 즉 y에게 법적 권능이 없다예요. 관련돼서 이렇게 이해했으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y가 x와 관련하여 법률 관계를 형성, 변경, 소멸시킬 수 있는 권능. 자, 요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요 권능의 개념이죠. 이 법률 관계를 형성, 변경, 소멸, 이게 창출, 변경, 소멸, 요게 이제 권능입니다. 이런 권능이 y에게 없다는 얘기예요. y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y가 가지고 있지 않다. 같은 말 반복하고 있어요. 면제로서의 권리는 상대방이 그러한 처분을 할 권능 없음. 그러니까 즉 y한테 권능 없잖아요. 권능 없음과 대응 관계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저 보면, 네, 이 면제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법적 권능 없음과 대응하는 거다. 상대방의 권능이 없다는 것과 대응하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자, 여기 그러므로 다음에 이제 마저 봅시다. 그러므로
면제권의 부정은 권능을 가진 자의 처분 아래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럼 이것도 간단하게 이해하면 돼요. 면제권의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면제권을 부정해요. 면제권이 없다. 면제권이 없다? 그럼 이쪽에 법적 권능이 있다.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쪽에 법적 권능이 있고 여기 면제권이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 이 X는 Y의 처분 아래 놓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가령 이제 토지 소유권자는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에 의해서 토지가 처분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네, 이 토지 소유권자는 즉 면제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 토지 소유권자 권리 침해하지 못해요. 즉 이 토지가 다른 사람의 그런 처분에 의해서 이게 뭐 팔리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 사람이 면제권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됐고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가를 봤고요. 이어서 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이라면 여러분 19번 같은 문제 나를 읽으면서 문단별로 관련된 선택지 판단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어 개인의 권리가 중시되자 법철학은 권리의 근본적 성격을 법적으로 존중되는 의사에 의한 선택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두 가지네요.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자, 두 가지입니다. 법적으로 존중되는 의사에 의한 선택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제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그래서 각각 의사설과 이익설. 그럼 이제 의사설이라는 것은 존중되는 의사의 선택, 그다음에 이익설이라는 것은 보호되는 이익. 자, 각각 중시하는 것이죠. 권리는 무엇인가에 대해 이제 서로 견해를 달리한다고 했습니다. 의사설의 기본적인 입장, 이제 의사설의 입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권리 갖는다는 것과 관련하여 의사에 의한 선택이, 자, 여기 권리를 갖는다. 자, 이 말의 이제 의미가 뭐냐면 의사설에서 보기에는 의사에 의한 선택이 다른 사람의 의사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의사에 의한 선택이 우월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트가 나옵니다. 하트 아까 문제에서 봤었죠. 예측하기에서. 그래서 하트의 입장이 출제 요소였죠. 그럼 이제 하트 의사설을 지지하는 사람이구나 일단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권리란 그것에 대응하는 의무가 존재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하트의 이제 기본 입장 당연히 중요한 출제 요소, 문제 해결의 키가 되죠. 권리란 의무가 존재한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또 이어지는 말을 보면 의무의 이행 여부를 통제할 권능을 가진 권리자의 선택. 자, 이게 선택이 존중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선택과 관련해서 여기 뭐가 이제 중요하게 나와 있는 거냐면 의무의 이행 여부를 통제할 권능을 가진 권리자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권능도 없는데 어떻게 선택을 하겠습니까? 선택이 이 권리의 본질적 요소다라고 봤대요. 여러분 보다라는 것은요 견해 주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서술어예요. 그래서 이 보다라는 서술어가 사용된 이 문장에서 견해 주장을 나타내는 말들을 이렇게 주목을 해줘야 됩니다. 법이 타인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권능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네, 이게 꼭 부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타인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권능을 갖고 있어야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당연히 또 이제 그 선택에 따라 법적 관계도 이제 뭐 창출되고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이렇게 법이 타인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권능을 부여를 해야만 결국은 권리를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게 이제 하트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하트의 입장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설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사설의 한계를 이제 짚어야 되겠는데, 타인의 의무 이행 여부와 관련된 권능, 곧 합리적 이성을 가진 자가 아니면 권리자가 되지 못하는 난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사설의 한계잖아요. 여러분, 견해 주장의 한계, 기술의 한계, 옆에다 좀 적어 놓으세요. 이 두 가지 한계는요 반드시 출제 요소가 됩니다. 알겠죠? 그거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이거 꼭 주목을 해줬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 견해 주장을 잘 이해를 하라고요. 그러니까 요 한계 지적하는 거, 요 견해 주장의 한계를 잘 이해하라고 사례를 들어놨어요.
그럼 사례로 또 역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했습니다. 사람이 동물보호 의무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자, 사람 의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물이 권리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동물이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트는 보면요, 권리란 그것에 대응하는 의무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기 19번 문제 1번 선택지에 대해서요, 많은 학생들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19번 문제 정답률이 생각보다 많이 낮아요.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함정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권리란 것에 대응하는 의무가 존재한다는 게 의사설의 입장이지만 이러한 입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계냐? 권리가랑 의무랑 딱딱 1대1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권리랑 의무랑 대응한다고 너희들은 했지만 따져보면 이렇게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럼 주장 잘못된 거 아니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19번의 1번 선택지 좀 볼래요? 1번 선택지를 보면 의사설은 의무가 있는 곳에는 권리자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고 본다라고 되는데, 의무가 있으면 권리자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의무와 권리가 1대1로 딱딱 대응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의무랑 권리랑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한계 지적이 가능하니까 19번의 1번을 맞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거기 지금 19번의 1번에는 필연적으로, 반드시란 말이 있으니까. 필연적으로 반드시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 이 한계가 출제 요소가 된다는 것, 여기서 꼭 공부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 사례 갖고 설명했고요. 왜냐하면 동물은 이성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성적 존재가 아니면 이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지금 여기에서 이런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의무의 이행 여부를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통제가 가능해야 됩니다. 가능하려면 이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사설은 권리 주체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네, 제한한다. 또한 의사설은 면제권을 갖는 어떤 사람이 면제권을 포기함으로써, 네, 면제권을 갖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면제권을 포기를 했어요. 면제권을 포기를 하면 상대방의 처분에 놓이게 되죠. 타인의 권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 면제권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 가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노예와 같은 상태로 만들 권리를 인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선택을 중시하다 보니까 선택에 의해서 그런 면제권 포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노예와 같은 상태로 스스로 이제 만들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노예와 같은 상태로 만들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인정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하지만 현대에서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인정되기가 어려운 것이 되겠죠. 네, 의사설의 한계까지 우리가 짚어봤고요. 이제 다음 문단을 봅시다. 이제 이익설에 대한 이해를 합시다. 이익설의 기본적인 입장은 권리란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권리란 이익이다. 법이 부과하는 타인의 의무로부터, 이런 타인의 의무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는 다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익을 얻는다, 권리를 갖는다. 자, 이렇게 개념적으로 대응시키면 내용을 잘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의무 이행에 따른 이익이 없다면, 이익이 없다면 권리도 없는 거죠. 그렇죠? 이익설을 주장하는 라즈도 이제 출제 요소였습니다. 이익설. 권리와 의무가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논리적으로 서로 대응하는 관계일 뿐만 아니라, 자, 권리와 의무가 서로 대응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의사설에서도 권리랑 의무가 대응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익설에서도 권리와 의무가 대응하는데, 근데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는 권리가 의무를 정당화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말을 이제 더 잘 주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권리가 의무 존재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권리가 의무를 정당화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권리가 의무 존재의 근거가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걸 정당화하는 것은 이것이 이것 정당화하는데 근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이익이 타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만큼 중요성을 가진 것일 때, 네, 어떤 이익이 이렇게 의무를 부과할 정도로 중요성을 가지면 이 의무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입장에서? 라주의 입장에서, 이익수의 입장에서. 비로소 그 이익은 권리로서 인정된다라는 것인데요. 네, 그렇다면 이때 이제 이 이익이라는 것이 이 의무가 정당하다라는 걸 뒷받침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가 의무를 정당화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호펠드식으로 말한다면 법이 개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바를 그 중요도나 특성에 따라서, 여기 이익이 되는 바라는 것을 권리와 관련해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권리에 대해서 중요도나 특성에 따라서 청구권, 자유권, 권능 또는 면제권 형식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익설의 이제 난점, 이익설의 한계입니다. 그럼 이제 한계,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줄 수 있다 라면서 이제 이 한계에 대한 이해를 또 잘 해야 되겠죠. 한계는 출제 요소니까. 가령 갑이 을과 계약하며 병에게 꽃을 배달해달라고 하자. 이익 수혜자는 병. 네, 꽃을 배달한 병이 이익을 보겠죠. 그 대가, 수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권리자는 계약을 체결한 갑이죠. 근데 이제 여기 을과 계약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을의 의무 이행에 관해서 권능을 가진 사람은 계약을 체결한 갑이죠. 병이 아니라. 그러면 권능을 가진 사람, 이 권능을 가진 사람이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즉 이익을 얻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갑이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병이 이익을 얻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건 지문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이 사례로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른 거 막 끌어다가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저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익설은 이익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자가 있는 경우를 설명하기 어렵다. 네, 이렇게 이익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익을 권리라고 얘기해놓고 이익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자가 있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한계를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익설은 권리가 실현하라는 이익과 그에 상충하는 이익을 비교해야 할 경우에 어느 것이 더 우세한지를 측정하는 게, 이 이익을 측정하는 게 또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문 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번부터 문제를 볼게요.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와 나를 읽었더니 둘이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됐어요. 그렇죠? 이 첫 번째 가의 지문은 이 권리 개념과 관련하여 호펠드가 몇몇 범주로 나누어서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한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에는 이 권리와 관련하여, 권리의 그런 근본적 성격과 관련하여 의사설과 이익설로 그런 나누어서 이제 그 대립되는 견해를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가 내용적으로 이제 좀 구별이 되는데요. 1번, 가는 나와 달리 권리의 기본 범주와 그 의미들을 분석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가에서 권리와 관련하여 기본 범주 그 네 가지로 특히 이제 나눠서 그 의미들,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례까지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그렇다면 나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니까 뭐 가는 나와 달리라고 했을 때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적절하겠죠. 그 다음에 나는 가와 달리 특정 기준에 따라 권리의 종류를 분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호펠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요 권리를 나눴다라고 본다면 특정 기준에 따라 권리의 종류를 분류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가랑 관련이 있을 거예요. 나랑은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가와 달리 이렇게 얘기를 해놨으니까 이거 틀린 것이 되겠고요. 가와 나 모두 정치적으로 올바른 권리 개념이 무엇인지 논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권리란 어떤 개념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 가와 나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죠? 가와 나에 다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와 나 모두 권리론과 관련된 논쟁을 소개하며 각각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되는데, 논쟁이 제시되어 있는 건 나예요. 가에는 호펠드의 견해장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고요. 가는 권리론이 발전되어 온 과정, 가에 이런 내용 없고요. 나의 권리 간의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되어 있지 않죠. 뭐 어렵지 않은 선택지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17번 보도록 할게요. 나의 하트와 라지의 입장에서 기억을 설명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됐는데,
이 문제의 문제는 뭐냐면 지문 열심히 읽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1, 2, 3, 4, 5 선택지를 봤더니 읽었는데 이런 답이 안 보이네. 답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아마 문제일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다라면 우리가 살짝 어떻게 사고하는 걸 좀 더 연습을 해야 되는 거냐면 대응시키기를 연습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세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이 대응시키기라는 사고를 통해서 문제의 답을 골라야 하는 문제들이 이제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해볼게요. 1번 하트가 X가 권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X는 권리자의 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되는데, 네, 하트 권리자는 권능을 갖고 있다 라고 하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에 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나의 이 문단에서 봤습니다. 하트는 권리란 대응하는 이제 의무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무의 이행 여부를 통제할 권능을 가진 권리자라고 하고 있어요. 권리자가 권능을 갖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은 의무의 이행 여부를 통제할 수 있는 권능이고요. 그게 권리의 본질적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에 주목했다고 한다면 1번 선택지 당연히 적절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겠죠. 권리자는 권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권능을 행사할 수 없다면 당연히 이 권리자의 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죠? 2번 하트 X가 Y에 대하여 의무 이행 요청을 포기한다면 X는 자신의 권능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뭐냐면 지금 나의 하트와 라지의 입장에서 기억을 설명하는 겁니다. 기억은 XY라는 건 사실은 어떤 특정 대상입니다. 그 특정 대상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사례예요. 그러면 사례 이 내용을 지문에 지시되는 그런 내용과 대응시키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 포기는 뭐죠? X가 Y에 대하여 의무 이행 요청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게 어떤 말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거. 자기가 스스로 포기한 거잖아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포기했다라는 게 선택한 의사예요. 선택한 의사. 그러면 다시 선택이 권리의 본질적 요소예요. 선택이 권리의 본질적 요소고요. 이 선택이라는 건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의무의 이행 여부를 통제할 권능을 가진 권리자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의무의 이행 여부를 통제할 수 있으니까 의무의 이행 요청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권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권능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이런 선택 자체를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권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신의 권능을 부정한다는 말이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2번 선택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택한 의사다라는 것과 이 선택 의사란 말과 이 포기라는 이 사례의 구체성 있는 정보를 서로 연결짓는 거였죠. 대응시키는 거였죠. 자, 이렇게 일반적인 말과 구체적인 내용을 서로 짝짓기하는 것, 대응시키는 것, 이런 사고 여러분 수능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보기를 읽을 때, 그러니까 사례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또 보기를 읽을 때도요,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사례랑 지문의 내용이랑 이렇게 대응하는 짝을 또 잘 짚어줘야 됩니다. 자, 3번 하트 X가 권리자라면 X는 Y의 의무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X가 권리자라면요, 권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권능이라는 것은요, 지문에 따르면 의무의 이행 여부를 통제할 권능이에요. 이행 여부를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통제한다라는 차원에서 너 의무의 이행 면제해 줄게, 이렇게 권능 갖고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즈입니다. X의 이익이 곧 권리이므로, 네, 라즈는 이익서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곧 권리라고 보는데요. Y의 의무 이행에 따른 이익이 없다면 이익이 있어야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익이 없으면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얘기하겠죠. 이게 이익설의 입장이죠. 5번 X의 이익이 Y에게 의무를 부과할 만큼 중요한 것일 때 네, 이렇게 이익이 의무를 부과할 만큼 중요하면 이 의무는 정당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이제 X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이 5번의 내용은 또 이제 지문의 그 4문단의 내용이랑 거의 그대로 유사해요. 그렇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읽었을 때 뭔가 답이 뭐지라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한 학생들 다시 얘기합니다. 2번 선택지와 관련하여 이 부분 대응시키는 사고하는 거 꼭 다시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능 때 잘 할 거예요. 자, 18번 보겠습니다. 가의 자유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이 18번 문제도요. 요것도 대응시키기를 통해서 문제의 답을 잘 골라야 했어요. 자유권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유권의 내용은 여기 뭡니까? X, Y 있을 때 X에게 법적 의무가 없어요.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은 법적 자유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 이 자유와 관련하여 Y가 X의 행위에 대해서 그걸 막아야만 하는 어떤 의무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방해할 권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X에게 의무가 없기 때문에 Y가 X한테 청구할 수 없어요. 청구권 없어요. 이게 이제 바로 요 자유권을 갖고 있다. 이런 법적 자유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바로 자유권의 내용이었습니다. X가 법적 자유를 갖고 있다. 이게 자유권의 내용이었는데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와 대응하는 사례를 여기서 찾으면 되는 겁니다. 1번. 만일 내가 담 너머 이웃의 건물을 구경할 권리가 있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구경할 수도 있다면 이런 말이죠. 법적 자유가 있다면 이런 말이에요. 그 이웃은 내가 구경하지 못하도록 담을 높게 세울 수 없다? 아니에요. 담을 높게 세움으로써 방해할 권리는 있는 거죠. 근데 없다라고 하면 방해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랑 대응하지 않죠. 그럼 이거 답이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만일 나와 친구가 길가에 낙엽을 보았을 때 내가 낙엽을 줄 권리가 있다면 네, 내가 낙엽을 줍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자유가 있다면 그 친구는 낙엽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자유로서의 권리다. 그 친구는 낙엽을 줄 수 없어요? 여기 Y는 낙엽을 줄 수 없어요? 아니죠. Y도 낙엽을 줄 수 있고요. Y가 X가 낙엽 줍는 걸 방해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Y가 나에게 너는 낙엽을 주면 안 돼. 주어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그 의무 이행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청구권 없으니까. 자, 어쨌든 2번 선택지도 역시 적절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만일 내가 내 자동차를 친구에게 빌려주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 빌려주지 않을 수도 있죠. 법적 자유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나에게 내 자동차를 빌릴 수 없다? 빌릴 수 없다? 친구가 자동차를 빌릴 수 없다? 아니에요. 빌려주지 않으려는 것에 대해서 방해할 권리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빌려주든 빌려주지 않든 여기 자유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빌릴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역시 요 내용이랑 대응하지 않죠. 네. 4번입니다. 만일 내가 이웃의 가게를 들어갈 권리가 있다면 네, 들어갈 자유가 있는 겁니다. 법적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 법적 자유가 있을 때 이웃은 내가 가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이런 방해할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과 대응하는 요소도 있고 이 내용과 대응하는 요소도 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요. 만일 내가 이웃의 가게에 들어갈 권리가 있을 때 그 이웃은 이 나한테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그 의무를 부과해서 청구할 수는 없어요. X에게는 법적 의무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두 개의 내용 요소랑 대응하는 요소를 딱딱 잘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답을 골라야 되는 겁니다. 5번, 만일 내가 원하는 대로 옷 입을 권리가 있다면 네, 법적 자유가 있는 거죠. 타인은 내가 원하는 대로 옷 입는 것을 허용해야만 하는 것이 자유로서의 권리다. 옷 입는 것을 허용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옷 입을 권리가 있다와 관련하여 옷 입는 걸 방해할 권리는 있어요. 방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옷을 입어서는 안 돼! 라는 그런 의무를 또 청구할 수 없는 거고요.
그죠? 네, 이렇게 옷 입는 것을 뭐 허용해야만 하는 것이 자유로서의 권리다라고 말하는 건 역시 요 내용이랑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5번 답 안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럼 이제 18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 보겠습니다. 자, 이 19번과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이 1번 선택지예요. 정답. 이건 정답인데 이거 자, 여기 필연적이라는 말 조심했어야 돼요. 의무가 있는 곳에 권리자가 존재한다. 이 말만 보니까 이게 지문에 있는 어떤 말이랑 관련이 되냐면 지문의 의사설과 관련하여 권리 이것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다. 지문에 있는 이 정보랑 이 두 개의 말이 대응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1번 선택지가 이게 적절하다는 판단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적절하다는 판단을 해버리면 2, 3, 4, 5는 다 적절하기 때문에 당연히 답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찍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선생님 느낌상으로 뭐 3번, 4번 이런 쪽에 이제 선택지들을 찍은 학생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뭘 고려해야 된다? 한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의사설의 한계에 해당되는 내용이 어디 있었습니까? 3문단에 있었습니다. 3문단의 내용을 보면요. 의사설은 타인의 의무 이행 여부와 관련된 권능, 곧 합리적 이성을 가진 자가 아니면 권리자가 되지 못하는 난점이 있다. 권리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와 관련하여 사람이 동물보호 의무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자, 사람이 의무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 동물이 권리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이 동물은 이성적 존재가 아니니까. 즉, 의무의 이행 여부를 통제할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권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의사설에서는 의무와 권리가 대응한다고 했는데 이 사례를 보면 의무와 권리가 대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한계를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계를 지적한 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의무가 있는 곳에 권리자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의사설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거 1번을 뭐 답으로 골라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의사설의 입장과 관련하여 이런 한계 고려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한계를 고려해서 입장을 이해하는 그런 사고를 또 여러분이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의사설은 권리의 본질을 권리자의 의사에 의한 선택이라고 설명한다라고 되는데 의사설에서는 이 권리의 이 본질, 바로 이제 그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의 선택으로 이제 보죠. 의사설은 법적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합리적 이성을 갖춘 자만 권리 주체를 인정한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권리 주체를 제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리자가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의사설의 내 입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했습니다. 즉 한계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4번, 이익설은 권리가 의무 존재의 근거가 된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3번 선택지는 거기 3문단에 나와 있죠. 거기 3문단에 보면 권리 주체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즉 합리적 이성을 갖춘 자만 권리 주체를 인정하죠. 그렇게 이제 권리 주체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통해서 요 3번 맞다고 판단하면 됐고요. 4번, 이익설은 권리가 의무 존재의 근거가 된다고 본다. 네, 거기 4문단에 보면 이 권리와 의무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라즈가 권리가 의무 존재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하죠. 이익설은 권리가 실현하려는 이익과 그에 상충하는 이익을 비교할 경우에 어느 것이 더 우세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고 마지막 문단의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저 이익설의 입장을 이해할 때 한계까지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었죠. 네, 이렇게 견해전과 관련하여 한계까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독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문제를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정답률이 상당히 낮을 것 같아요. 많이 못 풀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사고하는 과정을 잘 익히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였냐면 보기를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되고 이 보기랑 지문의 내용이랑 대응시키기를 잘 해야 했어요. 이거 잘했는지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언론 출판의 자유는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리. 자, 그러면 국민이 있어요. 국민이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헌법으로 보장한 것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국민에게 이제 부여한 겁니다. 국민에게 저 가가 있는 거예요. 국민이 얻는 이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중요하다, 이익이 있으면 권리가 있는 거다. 요거 이익설의 입장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요 이익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익설과 이제 또 역시 관련지었으면 잘 한 거고요. 네, 잘한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어지는 내용을 계속 보면 언론 출판의 자유는 국가를 비롯하여 다른 누구의 권능에게도 지배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자, 이 말을 보는 순간, 이걸 보는 순간 이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했어야 되냐면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누구라 하더라도 자, 이제 국가가 있다, 국가라 하더라도 권능에게도 지배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 국가 법적 권능 갖고 있지 않다. 이 생각을 했어야 돼요. 이걸 지금 설명한 거다라는 걸 이렇게 떠올렸어야 되는데 이걸 떠올리기 위해서는 지문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국가가 법적 권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쪽에 이 국민이 뭘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 가와 관련하여 면제권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문 읽을 때 이걸 이해했어야죠. 이걸. 자, Y에게 법적 권능이 없다고 한다면 X에게는 법적 면제권이 있는 겁니다. Y에게 권능이 없다고 한다면 X에게 면제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문에서 그 면제권 관련하여 가의 5번째 문단에서 이해한 거고요. 요 내용은 또 앞에 있는 것과 요거 대비되는 요 측면이 있잖아요. X한테 법적 권능이 있다, Y한테 법적 권능이 없다. 이런 대비되는 요소에 주목해서 이제 읽은 거잖아요. 이렇게 대비되는 요소에 주목해서 독해를 해야 보기를 읽을 때도 역시 내가 저 핵심 내용을 잘 이해한 상태니까 이 내용을 보고 국가 권능에 지배받지 않아? 그럼 국가한테 법적 권능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이 국민 쪽, 가를 갖고 있는 국민 쪽에 면제권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런 이해를 하는 거죠. 이런 이해를 했다면 당연히 답을 금방 고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걸 볼게요. 또한 국민은 자신에게 부여된 언론 출판의 자유를 남에게 넘겨줄 수 없으며 이 언론 출판의 자유를 남에게 넘겨줄 수 없고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국가에 부과된 의무를 이 국가가 의무를 가질 수 있는데 국가에 부과된 의무, 국민이 자지우지할 권한이 없다. 이 말도 또 역시 이제 이걸 보는 순간 국민이 자지우지할 권한이 없다. 자, 여기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 이 국가한테 법적 권능이 없기 때문에 이 국민이 면제권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국가 의무를 갖고 있는데 이 국가가 갖고 있는 이 의무와 관련하여 이 국민이 또 이 국가에 부과된 의무를 자지우지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요 말은 요 하얀색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국민도 국가가 갖고 있는 의무와 관련하여 법적 권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구나. 즉 국가는 국가가 갖고 있는 의무와 관련하여 면제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구나. 이런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쪽 저쪽으로도 요 사례는 즉 언론 출판의 자유는 면제권으로 설명이 되는 사례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해를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겁니다. 훈련을 해줘야 돼요. 우리 다시요. 수능 보기 전까지 우리 꼭 보기를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최대한 보기의 내용이랑 지문의 내용이랑 서로 짝짓는 거를 잘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읽기 연습을 합시다. 알겠죠? 자, 1번 호펠드라면 가는 국가의 권능 아래에 있지 않아.
네, 가는 국가의 권능 아래 있지 않습니다. 저 국민이 갖고 있는 가와 관련하여 국가의 법적 권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면제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면제권도 설명할 것이고. 맞아요. 그 다음에 하트라면 국민이 국가의 권능을 행사할 수 없어. 가를 권리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고 되는데, 국민이요, 국민이 국가가 갖고 있는 의무와 관련하여 또 법적 권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권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즉 권능을 행사할 수 없으면 권리자가 없는 거예요. 하트가 생각하기에는요, 하트는 의무의 이행 여부를 통제할 권능을 가진 권리자의 선택이 권리의 본질적 요소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권능을 갖고서 선택할 수 있어야지 권리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권능이 없다라고 한다면, 즉 권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걸 권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하트의 입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네,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가 법적 권능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과 국민이 법적 권능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 그 양쪽에서 생각을 정확하게 해야 1번 선택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고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1번 선택지 같은 거를 이렇게 판단하는 거, 우리가 수능의 고난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꼭 명심하고요. 여러분 다시 스스로 생각하는 공부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2번. 호펠드라면 국가는 가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할 권능이 없어.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할 권능이 없다. 이런 건 일단 보기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요. 가를 권능으로서의 권리로 설명할 것이고 라고 되어 있는데, 면제권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면제권. 그러니까 이 설명 자체가, 이제 앞에 설명 자체가 틀렸죠. 라즈라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국민이 갖게 되어 가는 권리로서 승인된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네, 라즈는 이익서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익이 있으면 그 자체를 이제 권리로 보는데요. 그래서 이 뒤에 쪽의 내용은 좀 맞는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이 앞에 쪽의 내용이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는 것이고요. 3번. 호펠드라면 가는 기본적 권리로서 국민이 좌지우지할 권능이 없어. 네, 국민이 국가가 갖는 의무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권능이 없습니다. 법적 권능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가를 면제권으로 설명하는 거 가능하죠. 그러면 이 앞부분의 설명 맞아요. 근데 하트라면 가는 국가의 의무를 부과할 만큼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가는 권리로서 승인된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되는데, 이 부분 자연스러워. 지문에서 본 것 같아. 그래서 3번을 답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안 됐죠. 왜 안 돼요? 자, 여기 의무를 부과할 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리로서 승인된다, 이 말은 하트의 입장 설명할 때 나와 있는 말이 아니라 이 하트랑 대비되는 짝인 라지의 입장을 설명할 때 지시되어 있는 말이에요. 대비되는 짝을 이렇게 엇갈리게 해놓은 거잖아요. 지금 이게 엇갈리게 짝을 지어놓은 거잖아요. 엇갈리게 이렇게 짝을 지으면 적절하지 않은 거 된다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대비되는 짝으로 엇갈려 놓은 거 함정에 절대 빠지지 말자. 다시 한번 새기고 4번 선택지 볼게요. 호펠드라면 어느 누구도 가에 영향을 미치는 권능을 행사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국민도 법적 권능이 없고요. 국가도 법적 권능이 없습니다. 근데 가를 권능으로서의 권리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법적 권능이 없다라는 것은 권능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면제권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면제권. 그렇죠? 하트라면 가는 어느 누구나 누려야 할 이익에 해당하여 국민 모두가 권리자가 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 이익도 이제 라즈의 입장과 관련이 있죠. 뒤에 내용도 틀렸습니다. 5번. 호펠드라면 가를 권능으로서의 권리나 면제권 어느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보기의 내용이랑 부합하지 않죠. 보기의 내용은 우리 보기랑 지문의 내용이랑 짝지어 이해했습니다. 보기의 사례는 면제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례예요. 이게 권능으로서의 권리나 면제권 어느 것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사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적절하지 않고, 라즈라면 권리자와 이익의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를 자신의 권리론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됐는데, 이 보기의 내용을 봤을 때 권리자와 이익의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또 보기의 내용이랑 부합할까요? 이거 보기의 내용이랑 또 이것도 부합하지 않아요.
국민이 언론 출판의 자유라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요. 국민이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권리 갖고 있는 사람과 이익의 수혜자가 이거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게 지문 자체랑 또 부합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5번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1번 보면 A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주어 또는 목적어 또는 서술어의 의미 속성을 비교를 하세요. 거기 A를 보면 어렵다 앞에 이런 상황이 인정되는 어떤 일입니다. 1. 그러면 이 어렵다 앞에 어떤 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되는데 여행 가는 일, 이게 어려운 거. 이게 가장 앞에 있는 주어의 의미 속성이 유사하죠? 그렇다면 이걸 답으로 고르면 돼요. 네. 뭐 여행 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 뭐 그렇게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의미일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면 되고요. 우리가 단어의 의미를 달아서 답을 고를 수는 없어요. 요 앞에 살림이죠, 주어가. 그다음에 여기 앞에 주어는 책이에요. 그럼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까탈스럽다는 얘기잖아요. 형편이 어려워요. 살림이 어렵다는 이제 의미가 유사할 것 같고요. 선생님이 어렵다라고 하면 선생님이랑 선생님을 대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앞에 주어의 의미 속성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제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21번까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법지문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고하는 데 있어서 연습해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그 지점 다시 한번 꼭 스스로 공부하고요. 그렇게 실력 키워서 수능 때 대박 나는 겁니다. 다음 시간도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